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날씨가 뜨겁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이제 폭염이 휩쓸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나라 밖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YTN 보도국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미국 대선 소식으로 시작하죠. 결국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해냈군요. 이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되면서 자, 미국 주요 정당 사상 첫 여성 대통령 후보가 된 거죠? 네,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대의원 공개투표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776년 미국이 독립한 후에 240년 역사상 주요 정당의 첫 여성 대통령 후보의 탄생입니다. 네. 2008년 대권 도전에서 오바마 현 대통령에 패배한 뒤 8년 만에 재도전이기도 한데요. 힐러리는 모레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서 집권 구상과 대선 전략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오늘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찬조 연설을 했습니다. 아내이자 이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힐러리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한 여전히 최고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격찬했습니다. 내일은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지원 연설에 나서고요. 힐러리는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서 집권 구상 또 대선 전략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자 힐러리가 한때 영부인이었으니까 네. 그럼 빌 클린턴이 나중에 혹시 부인이 대통령이 되면 영부군이라고 해야 되나? 이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요, 이 공화당 트럼프와 민주당 힐러리 간의 최근 지지율 격차는 어떤가요? 네, 지난주 공화당의 후보로 지명된 트럼프의 지지율이 전당대회 효과에 힘입어 급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주 여론조사 3곳에서 트럼프는 모두 클린턴 전 장관을 2에서 4%포인트 정도 앞섰는데요. CNN 방송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지지율 48%를 기록해 45%의 힐러리를 역전했고 또 LA타임스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45%로 41%의 지지율을 얻은 힐러리를 앞섰습니다. NBC 방송조사에서는 여전히 힐러리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지지율은 다시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측 불허의 대결, 오는 9월 말 첫 TV 토론에서 큰 흐름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켜보죠. 그리고요, 자 어제 프랑스에 있는 한 성당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죠. 네. 신부가 살해되고 또 괴한들은 사살됐는데 그 배후가 밝혀졌습니까? 네, 바로 어제 이 시각쯤 일어난 일인데요. 네. 이슬람 급진무장 세력 IS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랑스 북부 생떼띠엔드 르브르 성당에서 벌어졌는데 미사를 하던 80대 신부와 수녀, 신자들이 인질로 붙잡혔습니다. 네. 신부는 괴한들이 휘두른 흉기에 살해됐고요. 신자 1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범인 2명은 사살당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IS의 테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프랑스에서 테러를 벌여온 IS는 이제 종교시설도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IS는 파리에서 동시다발 테러를 벌여 130명을 숨지게 했고요. 지난 14일 니스에서는 84명의 목숨을 앗아간 트럭 테러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사건은 지난해 11월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니스 테러 이후 6개월 연장한 상황에 벌어져서 충격이 더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죠. 프랑스에서도 너무 많은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비슷한 시간에 미국에서는 테러는 아니라고 나중에 밝혔습니다만 네. 총격 사건이 또 있었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참 그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도 또 테러 가능성이 제기돼서 경찰이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또 비상태세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정말 유럽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조금 이제 훈훈한 뉴스가 되겠네요. 네. 인도 정부가 이 빈민층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바로 전국민 은행 계좌 갖기 운동입니다. 네. 지금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2억 2천만 계좌가 새로 개설됐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1,800만 계좌가 개설돼 최단 시간 내 최다 계좌 개설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빈곤층의 80%가 농촌에 집중돼 있는데요. 어떻게 이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느냐가 경제 성장에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네. 이 방안으로 이 모디 총리가 전국민 은행 계좌 갖기 운동을 벌인 건데요. 저금리 소액 대출을 농촌 지역으로 확대해서 고리대금업자의 불법 대여 행위를 막고 또 농기구 구매 자금이나 자녀 학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서는 정부가 적극 후원하는 운동에 참여해서 새로운 융자처를 발굴하고 또 농민들의 장롱 예금을 은행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릴 때 돼지저금통 한참 유행하던 운동이 있었고요. 네. 저축은 국력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 인도도 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이른바 ARF 외교장관 회의가 의장 성명 발표도 못한 채 막을 어제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요,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그리고 또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배치 문제죠. 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다고 하는데요.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결국 이 의장 성명을 못 내렸어요. 네. 내지를 못해서 ARF 이 외교장관 회의 뭐 한 거냐 궁금해지는데 핵심 쟁점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네, 일단 저 의장 성명이 아직 안 나왔지만 작년이나 재작년도 4일씩이나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만 그런 건 아니고요. 아하. 핵심 쟁점이 무엇보다도 과거에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그랬듯이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가 가장 기본적인 갈등의 노선이기 때문에요. 네. 남중국해 문제로 이 미국이 일전에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중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 그 국제법적인 판결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일본, 호주, 베트남, 필리핀 같은 나라들의 입장하고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중국과 중국을 대변하는 캄보디아나 라오스의 입장. 이게 이제 대립하고 있어서 의장 성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만장일치한다 그러면 아예 도출되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의장국이 여러 외교장관들이 얘기한 것 중에 비교적 반대가 없었던 걸 모아가지고 의장 성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4일 지나서 나왔지만 요번에는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 잘 모르죠.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중국해 문제로 인한 미중 간의 갈등 못지않게 한반도의 사드 배치, 즉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것이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 돼서 지금 의장 성명이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 한반도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쟁점이 하나 뜨거운 감자가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중국해 분쟁 지금 아주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는데요. 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년째 한미 정상회담 할 때마다 그렇고 외교장관 회담할 때도 이 국제법적인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지금과 같은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라고 계속해서 수년째 그렇죠. 얘기해 오고 있지만 네. 한국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돼야 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미중 간에서 중간에 줄타기를 해온 셈입니다. 네. 요번에 윤병세 장관은 이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중국의 불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 판결을 지지해달라고 계속 요청해 오고 있고, 중국은 그렇다면은 가뜩이나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불만이 많은데 네. 이것까지 완전히 중국에게 그 판결을 존중해라 이러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 외교장관의 입장은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요번에도 얼버무렸는데요. 네. 그나마 이제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중국의 불만은 사드 배치 여기 하나로 이제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뭐 두드러진 기사들을 보니까요. 친미연합군 대 친중연합군의 진영 이 구분이 뚜렷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결국 우리가 지금 끼어 있는 입장 아닙니까? 조금 그렇죠. 전 남중국해 이 말씀도 주셨지만 자, 우리나라 앞으로 이게 어떤 입장을 취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외교의 기조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미중 간에 무슨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그 새우가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돌핀이라도 되려면 네. 영리해야 되거든요. 영리하고 또 하나는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동북아에서 갈등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이를테면 한반도에서 지금 북핵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추진하는 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가면 주변의 국가들보다 우리가 힘이 약해도 네. 우리의 그 명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동 번영과 평화를 향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우리가 주창해 나가면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입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화하자고 계속해서 우리가 대화를 주창하면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지할 거라고요. 네. 그리고 미국과 일본 대화하자고 할 때는 우리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화하자는 걸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제재와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북한을 고립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비록 그들이 미국보단 힘이 약하지만 그들에게도 상당한 명분이 있다는 거죠. 네. 대화를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서 그 노선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리용호가 어제 그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한 얘기 중에 우리가 뼈아픈 사항이 있습니다. 네. 대남 대화 제의를 여러 차례 제안하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저는 그게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네. 적어도 북한이 어거지로라도 대화를 하자 그러면 일단 대화에 나가서 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 문제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대화 자체를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제3국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가 전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메시지를 좀 성명에 포함시켰으면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무산돼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북 압박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과 없는 외교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군요. 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 북한에 대한 압박이 완전히 지금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의장성명이 한 3, 4일 뒤에 나온다든지 내일이라도 나온다면 거기에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해야 된다는 내용 정도는 들어갈 것은 분명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ARF라고 하는 27개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켜야 된다는 정도는 분명히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가는데 지금 사드 배치가 동북아 전략적 균형을 훼손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건 우리가 지금 막고 있지만 또 하나 의장 성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북한의 인권 문제가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둘 다를 배제하는 쪽으로는 되더라도 그 북한이 어떤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하는 데 대한 비난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켜야 된다. 이 정도 내용은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압박은 물 건너간 건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관련된 뜨거운 현안 문제가 바로 이제 사드 배치 문제인데요. 네. 이게 특히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전선 한가운데 놓여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가장 이제 우리가 두드러지게 확인한 사실이 이 한중 양자 회담에서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강하게 어필했죠. 네. 재검토를 요구한 얘기까지도 이제 전원이 됐고요. 네. 그런데 북한의 리용호 신임 외무상에게는 환대하는 제스처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한에게 이 차등 외교를 보여줬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까요? 저는 아주 냉철하게 말씀드려서 중국이 그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해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그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건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중국이 우리보다 힘이 약한 나라가 아니라 훨씬 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 눈에 보이지 않든 눈에 보이든 우리에 대한 그 불만 표시는 상당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를테면 무역의 장벽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네. 아니면 중국 내부의 공사 수주 문제에 있어서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어떤 대우라든지 또 관광객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사드를 우리가 진짜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면 중국이 우리에게 그 불만 표시로 하는 것들은 상당히 나올 것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사드 배치를 지금 중단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네. 어렵다면은 저는 그건 각오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최소화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드를 배치는 하되 남북 간의 대화를 좀 더 열심히 하겠다. 네네. 그리고 육자회담도 개최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이를테면 중국이 육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정을 위한 사자회담 하자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와서 핵 문제가 진전을 보인다면 사드 배치를 철수해달라고 요청할 용의도 있다. 또는 이게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나름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2020년대 중반에 됩니다.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이 제대로 되면 사드 배치를 철수해달라고 요청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절대적으로 중국은 남의 나라 안보 문제니까 간섭하지 말라 그럴 것이 아니라 네. 중국이 좀 섭섭해하더라도 북핵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걸 좀 양해해달라고 하면서 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개선이 된다면 이거는 철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지를 열어나간다면 중국의 반발을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유화적인 좀 앞으로의 사드 철수에 대한 또 방안까지도 중국과 이제 협의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남북 대화나 육자회담 개최를 위해서 진짜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대화 네. 의지 표명 이게 중국이 계속 주창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대화에서 북핵 문제 진전이 있으면 사드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의 이 경제 보복까지는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런데 이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 문제요. 저희가 이제 어제도 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더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은 안 됐지만 대다수 의원이 반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들은 여전히 지금 이 사드 배치를 하려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정사실화된 것인지 배치는 확실한 것인지 혹은 또 이 국회에서 여야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좀 국민들이 모호한 상황인데 네. 박사님께서는 사드 배치는 되돌이키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과정이 사실 좀 국회가 보기에는 국회가 상당히 무시당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사실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지만 국회의원들도 집단적으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가 지금 이렇게 한 달 내내 뜨겁게 그 국가안보 문제로서 논의될 정도라면 또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의 30%를 중국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국회도 모종의 그 동의 절차를 구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는 보는데 네. 지금 사실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미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 건데 네네. 돌이키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그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할 건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보복만 문제가 아니고요. 네. 향후에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6개월 이상을 대북 제재와 북한의 고리 분리에서 전력을 질주해 왔는데 그거 자체가 물 건너간 거라고 좀 봅니다. 아하. 지금 중국이 네. 대북 제재에 열을 올리고 성심성의껏 하겠습니까? 또 앞으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잘 수습해야 되는데 중국이 협력할까요? 또 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는데 중국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줄까요? 우리도 중국의 안보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잖아요. 네. 또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평화 통일, 이 문제에 과연 중국이 협력할까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봅니다. 네. 당분간 우리가 치러야 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보복보다도 향후에 우리가 결국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상실하는 것의 대가로서 사드가 얻는 우리 국가 안보의 효용은 너무 작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오히려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한미동맹에서 핵무기를 5,000개나 가진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네. 즉흥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조약을 맺는다든지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우리 북한의 핵 억지력을 갖는데 더 아주 유효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네. 그 방법은 통하지 않고 이 북한의 1,000개 되는 미사일을 48개 요격 미사일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드 배치로 네.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만약 정부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드 배치 이거 잘못 결정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국회 동의 절차라는 걸 통해서 국회로 하여금 재고해라라는 목소리를 내게 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도 있었는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결국 네. 지금 사드 배치 자체는 말씀하신 것의 배경은 이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신냉전 체제로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시초의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이는데요. 네. 과거 정부하고 비교해 볼 때 과거에는 ARF 지금 외무장관 회담을 하면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어느 수위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의장 성명을 고민을 했는데 네. 이제는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 들어갈까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아하. 한중 관계는 항상 좋았었는데 네. 한중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 중국의 보복이 두렵다라는 차원이 되고 네. 러시아도 사실 지금 그 표현을 안 했었지 러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남북 대화는 전혀 안 되고 있죠. 북한은 계속해서 언제든지 5차 핵실험한다 그러죠. 그런데다가 왕이하고 리수용이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걸 보면 네. 이게 사실 남북미 대 북중러 이 대립구도의 초기 단계까지는 진입했다. 이렇게 보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588 대리운전은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팔도강산 어디든지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출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팥김치 톡 오이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감칠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네, 2부 순서 마칩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